우리가 매일 무심코 쉬는 숨 안에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감정과 신체 상태를 다스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호흡을 의식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해서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일 텐데요.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신경계 활동이죠. 그런데 이 숨쉬기만 제대로 바꿔도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호흡이야말로 우리 손안에 쥐어진 인생 최강의 무기라고 선언하는 책입니다. 오누키 타카시의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입니다. 저자는 운동 트레이너이자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쉬는 숨 안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깨워 내 삶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특히 들숨보다 날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들숨과 달리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숨쉬는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안내하는 인생 최강의 무기, 호흡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호흡이 인생을 바꾼다고? 호흡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유. 도대체 호흡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생화학적 이유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호흡을 지속한다. 끊임없이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2,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며 10일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대부분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호흡은 특별하다. 10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질식해버린다. 숨을 쉰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이유이다. 호흡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일단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중요한 상황에서 선수가 숨을 크게 내쉰 후 승부에 임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살림욕을 할 때도 잠시 심호흡을 하면 심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우리는 호흡으로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 호흡이 중요한 3번째 이유는 신체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의 호흡을 반복한다. 그런데 호흡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균형이 조금만 깨어져도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강의를 할 때 호흡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도록 수강생들에게 지금부터 어깨를 움츠리는 동작을 2만 번 실시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제안을 한다. 어깨를 움츠리는 동작을 2만 번 실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대여섯 시간이다. 5시간 후에는 분명 어깨가 퉁퉁 붓게 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호흡을 할 때마다 어깨를 아래 위로 들썩이는 동작을 반복한다면 몸은 분명 비명을 지를 것이다. 매일 2만 번이나 호흡을 하니 말이다. 어깨 결림이 풀리지 않는다.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람은
호흡할 때의 동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풀릴 뿐 문제 있는 호흡법을 지속하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동작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하므로 호흡은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된다. 동작의 질을 높이고 다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몸이 되려면 먼저 호흡하는 방법을 정상화해야 한다. 환경이 호흡을 힘들게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이다.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좀처럼 달리지도 걷지도 않으며 쪼그리고 앉지도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떨어지는 열매를 줍고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었다. 시대를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짐승을 쫓아가서 사냥을 하고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즉 생활과 운동이 직결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와 놀거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사에 출근할 때는 전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타고 내려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다. 호흡은 호흡근이라는 근육의 작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호흡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점점 서툴러진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현대인들의 호흡은 더욱 흐트러져 갔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해왔다. 나는 체육관에 오는 고객들에게 쪼그리고 앉거나 네 발로 기어가도록 동작을 주문하기도 한다. 쪼그리고 앉거나 기어가는 동작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페트병을 떠올려 보자. 이것을 억지로 비틀려고 하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이 물을 뺀 다음 공간이 생긴 페트병은 쉽게 비틀 수 있다. 우리 몸도 같은 원리다. 숨을 내쉼으로써 몸에서 공기가 빠지면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나 기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을 했지만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해 부담스러워진 호흡 때문에 허리나 어깨 혹은 무릎 통증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된 호흡을 하기 위해 컨디셔닝을 할 필요가 있다. 보상을 받아들인 부분에 이상 상태가 나타난다. 얼마 전 어느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되지 않은 학생들은 대체로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자세 측면에서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허리가 굽어 있는 등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연 프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통증을 안고 있는 경우 자세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안다. 자세는 보상이라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보상이란 무엇인가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몸이 본래 해야 할 동작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뇌는 멋대로 보상을 해주고 행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 노인이 발을 끌며 걷거나 다리를 옆으로 흔들어 앞으로 내밀며 걷는 경우가 있다.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근육이 쇠약해졌거나 가동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육으로 보충하면서 걷는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보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이나 상태, 시각, 스트레스, 잠을 자는 침대, 신고 있는 신발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마다 자세나 동작이 다른 것은 몸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최적의 자세와 동작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보상은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부정할 수 없다. 또 보상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현대인은 달리지 못해도 사자에게 습격받을 걱정은 없으며 다리가 불편해도 택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다만 보상이 몸의 전반적인 부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본래 사용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이 근육에 부담이 되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진다. 근력 저하와 자세 변화로 인해 관절에 부담을 주어 변형성 관절증을 일으킨다. 동작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운동 부족 상태가 된다. 호흡도 마찬가지다. 본래 사용해야 할 호흡근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 작용에 따라 동작을 떠하는 근육에 큰 부담이 된다. 어깨로 호흡을 해서 어깨가 솟아있는 사람, 목으로 호흡을 해서 목이 앞으로 쑥 나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보상 작용으로 호흡을 했다는 증거다. 횡격막이 요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은 허리가 휘어진 상태, 즉 요추 전만이 된다. 이런 동작을 하루에 약 2만 번씩 계속하면 당연히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비슷하다. 자동차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안전주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병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호흡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자율신경이 작동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지금은 숨을 멈추자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즉 자율신경에 접근하려면 호흡을 조절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과 관련된다. 즉 몸을 부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된다. 숨을 제대로 내쉬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 호흡을 할 때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다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항상 긴장한 상태에 빠져 있다. 또 pH, 수소이온 농도지수 균형이 무너지면 몸 조직은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고 위장과 소화기관에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숨을 과하게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교감신경 우위가 되면 통증을 쉽게 느끼는 과민한 상태가 된다.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이나 클리닉으로 쫓아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즉,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몸이 되고 몸에 문제가 발생하고 통증을 쉽게 느끼므로 몸의 이상 상태를 자주 느끼게 된다 라는 악순환이 정착되는 것이다. 실제로 통증을 느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해야 할 바쁜 업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퇴근을 하면 일에 대한 부담감에서 일단은 해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밤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메일이나 메신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당연한 듯이 들어온다. 침대 속으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블루라이트를 받으며 이 상태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도 얕아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찍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흔들리면서 출근한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쌓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면 결과적으로 몸에는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한다. 서투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쉬지 못해서 호흡이 서툴러진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먼저 내가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너무 들이마시면 안 되는데 라고 나 자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요즘 바빠서 숨을 너무 들이마셨나 봐 라고 자신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이 숨을 제대로 내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심호흡을 하면 안 돼? 심호흡이라고 하면 양손을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훅 하고 내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숨을 너무 많이 그리고 크게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것이 문제다. 내가 세미나에서 숨을 크게 내쉬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심호흡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제 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라는 뜻이었어요. 네, 확실하게 내쉬었는데요. 아니, 지금 들이마셨잖아요. 일단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사람들이 이미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쉬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 사로잡혀 들이마시기에만 너무 집중한다. 갑자기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갑자기 숨을 내쉬지는 못한다. 바로 이것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내쉬기 전에 들이마시고 싶은 것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기 때문이다. 평소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로 있으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고 센서가 반응해서 숨을 들이마셔라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아진 이유는 스트레스나 과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호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나치게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깊이 내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심호흡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 지금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 숨을 완전히 내쉰 뒤에도 곧바로 들이마시지 말고 한두 템포 쉬는 것이 좋다. 단적으로 말하면 숨을 내쉰 뒤 그대로 20초 정도 숨을 멈추는 방법도 괜찮다. 걷고 있을 때라면 숨을 내쉰 뒤 10걸음 정도 숨을 멈추고 걷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역을 향해 걸을 때 숨을 내쉬고 10걸음 정도 걸어가 멈춘 뒤 들이마신다. 다시 숨을 내쉬고 10걸음 정도 가서 숨을 멈춘 뒤 들이마신다.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호흡법. 또 한 가지 나쁜 호흡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구강호흡이다. 입을 벌린 채 호흡을 반복하는 행위는 인체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러면 구강호흡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첫째,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호흡이 코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코가 지닌 여과작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감기나 질병을 일으키기 쉽다. 또 입으로 호흡하면 많은 공기가 들어오므로 폐속과 외기의 기압이 같아진다.
결과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이 움직이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고 교감신경 우위도 해소되지 않는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체온 상승, 분비계와 면역계 및 생식기관의 기능 향상, 긴장 완화 효과 등에 작용을 한다. 그런데 구강 호흡을 하면 비강에서 분비되는 일산화질소를 폐 안으로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한다. 또 비강 호흡은 구강 호흡보다 최대 20%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구강 호흡을 계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생식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 혈관이 확장되지 않으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5, 60대 경영자 대부분이 구강 호흡을 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바쁜 업무에 쫓기는 데다 직원들의 생계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회의나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도 많다.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입을 벌린 상태로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잠을 잔다.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면 당연히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 술을 마신 날 밤에는 수면이 부족하고 부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자신이 구강 호흡을 하고 있다, 숨을 너무 들이마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치과 위생사들에게 들은 말을 소개한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어젯밤에 뭘 먹었어?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잠시 생각하게 된다. 이때 입이 열려 있다면 아마도 입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강 호흡을 할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혀의 위치다. 원래 위턱에 붙어 있어야 할 혀가 떨어져 있으면 아래턱의 무게에 실려 입이 벌어진다.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혀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잠을 잘 때 혀가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기도가 막히면 좁아지므로 코골이를 하거나 무호흡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수면의 질도 크게 저하된다. 구강호흡을 방지하기 위해 잠잘 때 입이 벌어진다면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코호흡 유도 테이프, 입 벌림 방지 테이프 등의 명칭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얕고 빠른 호흡을 반복한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나누어서 얕은 호흡을 반복한다. 아, 지금 내 호흡이 얕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얕은 호흡을 반복한다.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들은 레슨을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깊은 호흡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횡격막의 모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약간 큼직한 그릇을 상상해보자. 이 그릇이 신축성이 좋아서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해두자. 쉽게 설명하면 이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서 갈비뼈 하부에 붙인 것이 바로 횡격막이다. 호흡이란 폐를 이용해서 공기를 출입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폐의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이 움직임으로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횡격막도 어엿한 근육이다. 근육은 힘을 주면 짧아지고 힘을 빼면 길어진다. 알통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볼록한 돔형태의 근육인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시면 수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므로 돔형태의 천장이 낮아진다. 그러면 횡격막 바로 위에 위치한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가 들어간다. 이것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움직이는 횡격막의 모습이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이완되어 늘어나 돔형태의 천장은 원래의 높이로 되돌아간다. 이때 폐에 있던 공기가 밀려나간다. 이것이 숨을 내쉴 때마다 움직이는 횡격막의 모습이다.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실 때 수축하고 내쉴 때 이완된다.
이처럼 횡격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자. 그런데 호흡이 얕다는 말은 횡격막이 긴장해서 짧아진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로는 한 번에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의 빈도가 높아진다. 조금씩 나누어서 호흡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이다.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의 폐활량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폐의 용량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단지 절대량이 크다고 해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완전히 내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폐활량을 측정할 때는 많은 숨을 내쉬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내쉬지 못한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 횡격막 천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횡격막의 움직임을 직접 상상해 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면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 보기로 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갈비뼈의 위치 살펴보기. 내 호흡이 좋은지 나쁜지 체크하는 기준 중 하나가 갈비뼈의 위치다.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욕실에서 알몸이 된 상태로 거울에 상체를 비춰본다.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명치부터 아래쪽 배 주변이 삼각형으로 움푹 팬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갈비뼈가 튀어나온 상태로 굳어버린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보통 숨을 한껏 들이마시면 배가 전체적으로 팽창한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배와 흉부가 함께 수축한다. 즉,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배와 흉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오케이다. 만약 갈비뼈가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숨을 들이마신 채로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면서 호흡을 계속한다. 다만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내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패턴이 많다. 회사에서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내민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자목 자세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세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보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깨로 숨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움츠린 상태로 하루에 2만 번씩이나 호흡을 하면 목 주변이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된다. 목 주위의 근육은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쉬지는 못한다. 따라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목 주위의 근육을 사용해서 더 필사적으로 호흡하기 위해 목 주위가 점점 더 긴장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다. 심한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호흡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호흡법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 생활에서 휴식할 때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정리해보자. 횡격막이 제대로 오르내린다. 적절한 속도로 호흡을 반복한다. 들이마실 때는 코로 빨아들인다. 내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숨을 다 내쉰 다음 한두 템포 정도 숨을 멈춘다. 숨을 내쉰 뒤 한두 템포 후에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이유는 횡격막이 도명태의 지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산소 캡슐이나 산소 스프레이가 많이 공급되어 있어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이산화탄소는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모두 필요하다.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만 적당한 이산화탄소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해서 각 위치로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즉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는 적혈구라는 트랙이 산소를 적재한 후 현장에서 하역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 오이가 되어 숨을 내쉬기 힘들어지므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조금씩 얕은 호흡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몸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안정을 찾는다. 즉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 익숙해져 간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몸이 즉시 인식하므로 들이마셔 라고 명령하고 결국 숨을 더욱 과다하게 들이마시는 악순환에 빠진다. 불안하거나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호흡도 이처럼 숨을 심하게 들이마신 상태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황장애나 극도의 불안, 긴장 등으로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적어져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불필요하게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혈관이 수축하고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 동요하게 되면서 과호흡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의 대처법으로 종이봉지를 입에 대고 한번 내쉰 숨을 다시 한번 들이마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다. 평소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흡력으로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 등을 확실하게 구부려서 숨을 내쉬면 온몸의 긴장이 풀린다. 새우등은 절대 악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세미나에서 호흡 운동을 실천하라고 수강자들에게 요청할 때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등을 구부려 보세요. 좀 더 등을 구부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때로는 네, 무슨 소리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등을 구부리는 것은 나쁜 자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등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 등이 구부러진 편이죠. 새우등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더 놀란다. 등이 구부러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등이 구부러졌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앞으로 나온 상태인 소위 거북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목 뒤의 근육을 사용해서 턱을 들어올리고 입을 벌린다. 지상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등으로 연결해보면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실제로 나는 새우등이에요 라는 사람의 등을 구부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테이블 앞에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보자. 그 상태로 등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부분을 모두 구부려 본다. 흉추를 구부릴 수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 중에는 허리와 목이 젖혀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허리가 젖혀져 있는지 여부는 허리뼈 바로 옆 근육이 융기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무릎을 구부려서 자세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쿼트가 아니므로 등을 구부려야 한다. 직접 해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숨을 내쉬면서 등을 구부리면 쉽게 할 수 있다. 등을 구부리면 갈비뼈가 내려가므로 횡격막의 돔 형태가 회복된다. 이때 반드시 숨을 내쉬어야 한다. 새우등이라고 하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세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적당하게 허리를 구부리면 긴장 상태가 풀려 호흡하기 쉬워지고 들떠있던 갈비뼈를 낮춰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등을 구부리는 동작은 횡격막 이완에도 도움이 된다. 갈비뼈가 내려가서 숨을 내쉴 수 있으면 등을 더 구부려서 호흡을 해도 된다. 기본 호흡 운동 1. 역행성 호흡을 해소하는 호흡. 장점. 호흡할 때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본래 동시에 움직여야 할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상태인 역행성 호흡을 해소한다. 횡격막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어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포인트. 호흡할 때 어깨가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상체가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슴에 올려놓은 손을 얼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NG. 스텝 1. 들이마신다.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린다. 의식적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앞으로 팽창되도록 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뒤로 들숨의 2배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숨을 내쉰다. 횟수는 4에서 5회,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기본 호흡 운동 2. 갈비뼈 내선 호흡. 장점. 갈비뼈와 횡격막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갈비뼈가 열려서 떠있는 상태를 해소한다. 갈비뼈를 확실하게 낮춰주면 횡격막이 편안해지고 갈비뼈와 횡격막이 바르게 움직이게 된다. 포인트.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쪽으로 내려가도록 숨을 내쉰다. 흉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약 10초 동안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쉰다. 스텝 1. 들이마신다. 좌우 갈비뼈에 손을 올린다. 흉곽과 복강을 동시에 팽창시킨다는 생각으로 코로 조금씩 숨을 들이마신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동시에 수축하도록 숨을 내쉰다. 갈비뼈를 내림으로써 횡격막을 확실하게 움직인다. 횟수 4에서 5회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응용 호흡 운동. 숨을 내쉬는 힘을 길러주는 풍선을 이용한 운동. 장점. 숨을 내쉼으로써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풍선에 의한 부하로 숨을 내쉬는 감각을 얻을 수 있다. 또 혀가 올라가지 않으면 숨을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구강 기능이 정상화된다. 포인트. 숨을 내쉰 후 풍선의 입구를 손가락이나 입술, 치아 등으로 누르지 말 것. 들이마실 때는 어깨를 움츠리거나 발돋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텝 1. 들이마신다. 풍선을 입에 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자세는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상관없다. 스텝 2. 내쉰다. 등을 구부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풍선을 팽창시킨다. 한번 숨을 내쉰 뒤 3초에서 5초 숨을 멈추고 스텝 1, 2를 반복한다.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힘, 호흡의 놀라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만의 호흡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